저기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기 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아, 화내지 마세요. 보이니까 알았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고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달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달을 보는 순간, 그 순간 그 존재가 결정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제 아내라면 아마 무슨 헛소리냐며 등짝 스매싱을 날렸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땐 달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현대 기술 문명의 핵심, 양자역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양자라. 어떤 분들은 솔깃하기도 하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온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도 양자역학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니까요. 질문을 던진 사람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받으며 세상을 뒤집어 놓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런던 팔라디움 공연장에서는 무려 3주짜리 쇼 출연을 제안했고요. 팬들이 마치 요즘 아이돌을 쫓아다니듯 그를 쫓아다녔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찰리 채플린은 그의 무성 영화 시티라이트 시사회에 아인슈타인을 초청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채플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화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지만 세계는 당신을 이해하는군요.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당신은 더 위대하죠. 온 세상이 당신을 존경해요. 그들은 당신의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이죠. 사랑은 때론 우주를 유영하듯 막막할 때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죠. 아인슈타인에겐 팬레터가 속출했습니다. 갑자기 대스타가 된 과학자에겐 당혹스러울 만큼요. 끔찍한 질문, 초청, 요청이 무수히 쏟아지다 보니 밤이면 내가 지옥에서 불타고 있고 악마가 된 우편 배달부가 전해받은 편지에 아직도 답장하지 않았느냐고 고함쳐대면서
새로운 편지 뭉치를 내 머리맡에 던지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의 편지는 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답장을 썼죠. 내 평생에 당신처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히 운명적 상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편지가 오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찬사가 가득한 편지였죠. 그때도 퀵 배송이 있었던가요? 아무튼 아인슈타인이 이토록 강렬하게 호감을 느꼈던 상대는 누구일까요? 상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진 속 누가 편지의 주인공일까요? 이분? 여성분이 한 분이신데 퀴리 부인? 죄송합니다. 남편분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브로맨스로 넘어갑니다. 편지의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 편지의 상대는 닐스 보어. 덴마크 출신의 물리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태어난 닐스 보어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출신입니다. 코펜하겐엔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습니다. 덴마크 우표에도 화폐에도 그가 있습니다. 지적 토론이 일상인 환경에서 자란 보어는 철학과 물리학에 심취했죠. 그는 덴마크인들이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학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19세기 후반, 학자들은 물리학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거의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남은 숙제는 빛이나 입자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닐스 보어는 바로 그 사소한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존의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시 세계입니다. 미시 세계란 뭘까요? 미시 세계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차원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케이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케이크는 거시 세계에 있습니다. 이 탁자나 컵 혹은 의자처럼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거시 세계에 있죠.
물론 이 케이크에도 미시 세계가 있습니다. 썰어볼까요? 이렇게 썰고 여기 이렇게 썰고 썰고 저도 썰고 요 위를 썰어야 안 되겠나 보죠. 완성구 사장 계속 썰고 요도 썰고 케이크를 이렇게 계속 자르다 보면 내일 아침쯤 이 케이크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원자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10년을 잘라도 안 됩니다. 평생 잘라도 원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세계이기 때문이죠. 볼 수 없다니 더 궁금합니다. 원자,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엔 압도적으로 넓은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99.9%는 비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99.9%는 비어 있습니다.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볼까요? 좋을 때네요. 하지만 미시 세계에서 저 연인은 키스할 수 없습니다. 해방꾼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전자입니다.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원자와 원자가 가까워지면 먼저 전자들끼리 만나게 되는데 모든 전자는 마이너스 극입니다.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키스는 다 뭐였냐고요? 나와 상대방 입술의 전자가 서로 겹치지 못하게 밀어내면서 아주 미세한 간격이 남게 되고 우리 감각은 그 경계에서 느껴지는 반발력을 촉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대체 무슨 말이야? 싶으신가요? 양자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궤도를 벗어나서 바라봐야 하죠. 궤도? 저 부르셨나요? 양자역학의 세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원자 구조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영국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포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태양과 그 주변을 도는 행성들처럼요. 그런데 이 획기적인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도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전자가 행성처럼 뱅뱅 돌다 보면 에너지를 잃고 결국 원자핵에 빨려 들어가 원자가 붕괴해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때 이 난제를 풀기 위해 한 청년이 나섰습니다. 바로 닐스 보어였죠.
이게 바로 당시 닐스 보어가 내놓은 원자 모형입니다. 보어는 이처럼 전자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궤도 위에서 움직인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2층, 3층, 4층, 그리고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2.5층, 3.5층, 9.5층에서는 내릴 수 없습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엄띄엄 특정 에너지 수준을 가진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게 보어의 주장인 거죠. 그럼 여기 전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전자가 이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어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전자는 양자도약, 즉 퀀텀 점프를 한다. 전자는 늘 궤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순간이동하듯 궤도에서 궤도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가려면 중간에 어떤 위치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모두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어는 중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순간적으로 옮겨갈 뿐 전자는 그 둘 사이에 중간 그 궤도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뭔가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용하면 당시 알려져 있던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해요. 근데 도대체 원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사람들이 정말 곤혹스럽게 생각했던 상황이었죠. 1913년 닐스 보어는 원자 모형과 수소 스펙트럼을 설명한 논문 3편을 연속으로 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술 같은 논문이라고 극찬했죠.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1921년 바로 다음 해 닐스 보어도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보어는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영예로운 상을 받기 전에 선생님의 핵심적인 기여가 먼저 인정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보어의 수상을 기뻐했습니다. 자네의 편지가 노벨상만큼이나 반가웠다는 것이 절대 과장이 아닐세.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Step by step, o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Step by step. 코펜하겐 보어하우스는 젊은 물리학자들의 성지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들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시대의 뉴키즈 온 더 블럭이었죠. 그들은 특유의 창의와 도전으로 고전 물리학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물리학을 만들었습니다. Really want you in my world. 코펜하겐 학파의 중심이었던 보어는 이 자유분방한 뉴키즈들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상대를 만났습니다. 1922년 6월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한 보어.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20살의 하이젠베르크였죠.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보어는 더듬더듬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죠. 강연이 끝나자 그는 하이젠베르크를 인근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오,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물리 참교육이라도 하려던 걸까요? 대충 해, 살살 하라고, 살살. 보호는 연구실보다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산책 파트너로 낙점된 학자는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깊이 있는 문답과 사색을 했죠. 하이젠베르크는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원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날의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 전기가 됐습니다. 보호의 연구실에 들어간 하이젠베르크는 1925년 6월 휴양차 떠난 북해의 섬 헬골란트에서 철학적이었던 보호의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 성공한 이후에 보호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갔던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을 처음 수학적으로 정식화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독특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물리학자들은 전자의 위치, 전자의 속도 같은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이젠베르크는 전자를 본 적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사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의 출발점은 우리가 측정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을 이용을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하이젠베르크는 이 과정에서 자기의 이론이 당시 수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행렬이라는 수학의 구조로 더 편리하게 기술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매트릭스, 한국어로 하면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행렬에서는 계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곱하는 순서에 따라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위치나 에너지 같은 물리량을 매트릭스, 행렬이라는 수학적 도구로 표현하는데요. 대체 왜 양자의 세계에서는 왜 그 값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숱한 고뇌의 밤을 보낸 뒤 하이젠베르크는 마침내 현대 물리학의 결정적인 전환점,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거시세계로 가져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테니스 공을 던질 테니까 한 감독님은 이 공의 정확한 위치를, 다른 감독님은 운동량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셔터 스피드를 아주 빠르게 하면 이렇게 테니스 공의 위치는 정확히 찍히죠. 하지만 이 테니스 공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는지 운동량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찍은 이 사진은 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죠. 하지만 너무 흔들려서 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알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알면 공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이게 아주 쉽게 비유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전까지 고전역학 세계에서는
우리는 지금은 못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나 뭐 아니면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못하더라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런 물리량들을 완벽히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과 그다음에 불확정성 원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저 지금 바쁜데요. 과속하셨거든요. 명함증 주세요. 나 지금 늦었는데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이는 회의에 가야 되거든요. 이번 회의 주제는 전자와 광자 그리고 양자랍니다. 양자 아세요? 양자. 영자, 말자, 순자, 최자 말고 양자. 영자든 양자든 말자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방금 전 브리셀 서쪽 2km 지점에서 시속 120km로 과속하셨습니다. 어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나요? 위치를 정확히 알면 속도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적어도 양자의 세계에서 말이죠. 1927년 10월 24일 세계 과학을 선도하는 물리학자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들었습니다. 초청받은 학자 29명 중 무려 17명이 노벨상을 받았거나 받게 될 인물들이었죠. 당시 회의는 과학사의 길이 남을 거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무대에 올라 양자 역학은 수학적 기구로 설명할 수 있다며 행렬 역학과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객석에 있던 아인슈타인과 고전 물리학자들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을 통해 이 세상을 이루는 보편적인 원리를 알아내고자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이젠베르크는요, 발표 마지막에 도발을 합니다. 우리는 양자 역학을 그 기본적인 물리적 수학적 가설들이 더 이상 수정될 여지가 없는 완성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이제 막 데뷔전을 치른 신인 선수가 챔피언에게 도전합니다. 챔피언은 신인과 싸우는 것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신인이 겁도 없이 도발합니다. 나는 완벽해. 너랑 싸울 것도 없어. 아인슈타인은 실수를 터뜨렸습니다. 동료 과학자가 그에게 조용히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만 올게. 지옥에 가면 양자이론 교수들을 위한 특별실이 있는데 저들은 매일 10시간씩 고전 물리학 강의를 들어야 할 걸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순진함에 웃음이 나올 뿐이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구일지 누가 알겠는가? 마침내 보호가 등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공격 태세로 전환합니다.
한때는 서로를 열렬히 응원했던 두 사람. 이젠 전쟁입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코펜하겐 학파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림 없어 보였던 아인슈타인. 이런 아인슈타인을 자극한 보어의 결정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상보성 원리였습니다. 미시 세계에서 양자는 상황에 따라 입자일 수도 파동일 수도 있다. 입자란 뭐고 파동은 또 뭘까요? 거시 세계의 개념으로 쉽게 이야기해보면 입자는 모래알같이 고유한 형태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파동은 물결과 소리처럼 형체가 없고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죠. 보어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어의 이 해괴한 이야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인데요. 두 개의 슬릿을 만들어 놓고 뒷벽에 뭔가를 쏘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쏘는 게 공과 같은 입자라면 한 개의 입자가 하나의 슬릿만 통과해서 두 줄의 모양을 만들겠죠? 파동이라면 어떨까요? 파동이 서로 보강되거나 상쇄되면서 벽에 이런 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이중 슬릿에 전자를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전자는 검출기에 부딪히면 언제나 하나의 점으로 발견되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입자인데요. 놀랍게도 전자를 슬릿에 쏘아 보니 이런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간선무늬잖아. 그럼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건가? 그런데 관측을 하니 이런 무늬가 찍혔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보면 입자, 안 보면 파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시 세계에서 관측은 대상의 상태를 결정짓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다일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맥락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관측이 이루어져야 실제가 정해진다는 보호의 주장에 대해 그럼 아무도 보지 않으면 저 달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는 유명한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브뤼셀에 모인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과 보호의 논쟁에서 보호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기적 논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후에도 3년간 보어와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보어는 번번이 아인슈타인의 반론을 방어해냈죠. 아인슈타인의 동료는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부끄럽네. 마치 자네의 비판자가 상대성 이론을 비판하듯 자네도 새로운 양자 이론을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아인슈타인은 고립돼 갔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문제들은 너무 복잡해졌어. 이젠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들을 검토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버렸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도 우군이 있었습니다. 1935년 그에게 선물 같은 제안이 도착했죠.
편지를 보내는 에르빈 슈레딩거. 아인슈타인처럼 보어가 주장하는 양자 세계의 모호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오스트리아의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에게 코펜하겐 진영의 양자 해석을 조롱하기 위한 사고 실험 모형을 제시합니다. 사고 실험은 가상의 실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고양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가상이긴 하지만 좀 잔인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밀폐된 상자 안에 가둡니다. 이 상자 안에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라듐이 들어있고 라듐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을 검출하는 검출기가 있습니다. 이 검출기가 방사능을 감지하면 연결된 망치가 자동으로 작동해 망치 바로 아래에 있는 유리병을 내리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독가스가 발생해 고양이는 죽게 되죠. 1시간 뒤 방사능이 검출될 확률은 50%입니다. 고전 물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고양이는 50%의 확률로 죽어 있거나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자를 열고 닫는 건 고양이의 생사와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코펜하겐식의 확률론적 해석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 있습니다. 거시 세계에 속한 고양이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일이 가능할까요? 슈레딩거는 이 모순적 상황을 지적하고 비웃기 위해 이 가상 실험을 착안했습니다. 하지만 보호 진영은 간단히 반박했습니다. 고양이는 측정 전까지 죽음과 삶이 절반씩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호는 말했습니다. 사실 상자 속 고양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고양이 실험은 양자역학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양자역학의 특성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번 반격에 실패한 아인슈타인.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이 라운드는 1930년 10월에 열린 6차 솔베이 회의에서 펼쳐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불확정성 원리와 코펜하겐 해석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사고 실험으로 무장하고 브뤼셀로 왔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보어는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를 매맞은 개 같았다고 묘사했죠.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인슈타인의 깜짝 선물이자 무려 3년간 준비한 회심의 일격. 빛의 상자입니다. 빛의 상자 실험은 상상 속의 상자를 이용한 사고 실험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이 빛의 상자로 공격할 2라운드 상대, 양자역학의 한 축, 불확정성의 원리였습니다. 상자의 오른쪽에는 창문이 달린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이 상자 안에 이 창문과 연결된 시계를 설치해 창문이 열리고 닫힐 때 그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무게추를 달았고요. 외벽에 눈금자로 상자의 질량을 재도록 했죠. 이 상태에서 상자 속에 광자 하나를 넣고 상자의 질량을 잽니다. 그리고 광자 하나가 간신히 빠져나올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창문을 열었다 닫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값을 얻을 수 있죠. 광자의 질량, 그리고 시간. 여기에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인 E는 mc 스퀘어를 대입해 계산하면 광자의 에너지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빛의 상자로 질량, 시간, 에너지 모두를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 실험에 따르면 언제 광자가 나갔는지 시간을 엄청나게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간 다음엔 조심조심 전체 무게를 재면 에너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얼마든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시간 얼마든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의 양자역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에너지와 시간 사이의 불확정성 원리는 틀린 거다라는 걸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보인 거죠. 이 사고 실험 얘기를 듣고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 밤을 꼬박 새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어가 반박에 활용한 무기,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주위 중력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중력이 약하면 시간의 흐름이 빨라진다. 보어는 이런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빛의 상자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광자가 빠져나가면 상자는 가벼워져 위로 살짝 움직일 것이고 상자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약간 멀어지게 될 겁니다. 즉, 그 위치 변화 때문에 상자 속 시계의 시간 측정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보어의 주장이었습니다. 아, 불쌍한 아인슈타인. 자신의 대표작 상대성 이론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자신을 공격하러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론에 자신이 당한 꼴이 되어버린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보어와 세계관이 달랐고 보어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죠. 양자역학은 젊은 물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So, this year's prize is about quantum mechanical tunneling. For the discovery of macroscopic quantum mechanical tunneling and energy quantization in an electric circuit. 초기의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미시세계가 잘 보이지 않는 원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단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양자역학의 연구는 그거를 거시세계 차원에서 구현해내는 거랑 연결이 돼서요. 그래서 결국 미시세계랑 거시세계가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이 실용적인 효과들 그리고 실용적인 기술들로 이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엔 양자역학이 담겨 있습니다. AI, 컴퓨터, 센서, 통신, 보안 등 현대기술 문명의 거의 모든 영역에 양자기술을 접목해 재편하고 있습니다. 양자 중첩, 얽힘 같은 양자역학의 주요 원리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활용되어 슈퍼컴퓨터로도 수십 년이 걸릴 연산을 단 몇 분 만에 해내는 탁월한 미래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철학적 해석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단호하게 대립했지만 보어에게 아인슈타인은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보어는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언제나 생각에 잠길 때면 아인슈타인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1962년 11월 18일 코펜하겐에서 생을 다한 닐스 보어.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연구실 칠판엔 손수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의 상자. 자신의 양자역학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이 착안한 사고 실험의 모형도였습니다. 일평생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응원했던 두 사람. 그들이 펼쳤던 치열한 전쟁, 사이언스 워는 지금의 양자역학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지만 하면 할수록 세상은 진보하는 사이언스 워. 과학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권의 책이 공개됐죠.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건 말이야, 이건 신에 대한 모독이야! 영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문제작,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과연 이 뜨거운 논쟁의 승자는 마침내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